성학지교 진유의 리더십 미안의 과제라는 주제로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님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진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후계 장교님들, 리더회장님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율곡 선생님이신데 아까 김정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삶이 율곡 선생에게 그대로 녹아 있고, 아까 저도 이제 그동안 유교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정정길 교수님이 유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율곡 선생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아마 그 실현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성학지교, 이게 이제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정도인데요. 그 성학이라는 것, 그리고 진유라는 것, 진짜 선비, 진실한 선비란 뜻이죠. 이 성학과 진유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치, 그것을 바랬던 건데 무엇을 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쉽게도 뒤에 타이틀을 미완의 과제라고 그랬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왜 그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우리 유학은 곧 행정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러한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가 가운데서도 율곡 선생은 가장 아마 탑인 정말 탑 오브 탑인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율곡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보배지요. 정말 이런 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분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분이 태어나신 건 한국의 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건 또 한국의 큰 불행입니다. 쓰여지기는 49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태어나신 게 1536년에 12월 달 말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게 84년 1월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37세예요. 너무 47세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년만, 아니 8년만, 아니 5년만 더 있었어도 조선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릴 순서는요, 이분이 도통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건 그 이전에 퇴계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세상 만들어 갈 거냐, 어떤 정치를 할 거냐는 게 바로 이 도통론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이 성학지교라는 책이 선조에게 올린 그야말로 성황이 되는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 거기 맨 마지막에 5장에 이 도통편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상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통편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한국의 도학을 이해하려면. 그 도학의 도통론을 보면 성학과 도통의식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타깝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율곡 선생과 같이 진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나오시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진유의 의식, 그런 어떤 소명의식으로 어떤 우환의식을 갖고 그렇게 세상에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분이 바로 체계적으로 우리는 어떤 학문을 하고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가 하던 그 요약본이 바로 성학지교입니다. 그래서 성학지교는 워낙 정말 유명한 책이니까 간단히 체계와 핵심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율곡 선생이 당시대에 어떻게 행하려고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율곡의 그런 모든 시도는 완수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죠. 이것은 그 율곡 학파의 후예들에 의해서 17세기에 거의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왜 실패했는지, 어떤 문 때문인지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그 율곡 선생이 처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선생은 그야말로 그 이상이 성현 도통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핵심은 대학 지도죠. 대학의 도예요. 중국의 큰 사상 체계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이고 하나는 순자입니다.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을 인간 본성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다른 어떤 정치 기술이나 어떤 공학적인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인간의 앞으로 이상적인 세계가 가능할 수 있다. 열릴 수 있는 기반이 인간에 있다. 공맹이라는 분의 가장 큰 인류사에 있어서 위대한 점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국 문화의 위대한 점은 그거를 정통으로 이어받아서 수백 년간 그것을 정학으로 삼고 그것을 위한 모든 그 노력을 집결시켰는데 우리 문화의 정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대학 지도를 정통으로 삼고 순자의 정통, 그 인간의 본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위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못 믿게 되면 그것은 전제주의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제주의가 시작되니까 바로 성악설은 전제주의의 복음입니다. 모든 역대 중국 왕조에서 이 전제주의에 기초한 모든 그 정치 공학 이론들은 거의 다 성악설에 기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의 학술과 정치는 그렇지 않은 그것을 순정한 유교, 순정한 학문, 순정한 어떤 도통으로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 바로 대학 지도고 대학 지도는 가장 핵심적인 게 주자께서 정리하신 바와 같이 수기와 치인으로 정리했죠. 수기가 없는 치인도 의미가 없고 오래가지 않고 또 치인이 안 되는 수기도 그것은 노블이나 도블이나 다를 바 없지. 도교나 불교처럼 도사 공부나 하고 스님 공부나 하는 것은 자기한테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구세를 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 날개라고 할까요? 양 바퀴라고 할까요? 이것을 가져온 게 대학 지도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한 게 성악지별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홍문관 부제학을 재직하고 계셨을 때 성악지별을 정리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도학 정치가 완성을 못하고 또 시대적인 한계를 맞이하는데 그 사정을 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곡 선생은 도학가이자 경세가입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학을 무슨 수기학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경세로 가지 않으면 이건 별로 유학의 그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학이면서 경세를 하는 것을 이 유교의 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율곡 선생님은 그 한국에서 나온 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을 보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전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도학계승을 하면서 그렇게 높이신 분이 공맹과 주자고요. 정암 조광조 선생과 태계 이황 선생이에요. 이분들이 다 따로따로 이것이 각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율곡 선생의 성현 도통론 편에서 왜 이게 하나로 일관되게 실로 꿰어질 수 있는 건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밝히고 자기 몸을 닦고 그래서 안으로는 천덕을 형성하고 그리고 정치에 구현해서 왕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악집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기치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관직 생활은 한 19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29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19년 정도 계셨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이분은 중세기에 건국된 지 200년 됐으니까 그동안에 쌓인 묵은 악습과 폐단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성현을 이어받아서 이 정치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장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경장은 아시다시피 왜 검은고 같은 걸 탈 때 줄이 늘어져 있으면 다시 팽팽하게 당기는 걸 뜻하거든요. 국가가 너무 느슨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슨해진 것을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그것을 다시 팽팽하게 줄을 다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뭐가 문제인지를 잘 진단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이 우리 어떤 지성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정말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늘 말하는 게 시와 시료예요. 어떤 걸 아무리 너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에 적절하게 해야, 마땅하게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효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를 보고 책임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게 지성인이다 이거죠.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임무고 남의 선생이 된 자의 임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만 아는 게 아니고 바로 때를 알고 그것의 때에 따라서 마땅하게 시료를 꺼내야 되는 거고, 이런 정신이 없으면 훌륭한 임금과 지혜로운 신하가 조정을 이루고 있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많은 봉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어떤 원칙과 근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지성의 임무고 정치의 임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우리 정정길 교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하고 고통에 빠지고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성인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나에 관련된 것, 우리 가족에 관련된 것, 내 친구에 관련된 것을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죠. 그런데 성인은 누구냐면 우리들이 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걸 자기의 기쁨과 슬픔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인들을 통해서 성인 도통편에서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우리 인류가 출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문명의 역사가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것을 45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이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표현했지만은 그러한 진심이 상호 소통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한테도 공자께서 그랬잖아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시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랑 이야기할 만하구나. 왜냐? 소통이 된다 이거예요. 그 아픔과 기쁨을 진짜 넌 느끼냐는 거예요. 머리만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남의 부모가 되고 남의 선생이 되고 남의 정치적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학의 얘기예요. 그걸 뭐 이런 그 딱딱한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근데 슬프게도 뭐예요? 왕통과 성통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왕의 통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니까 점차로 도통이 하강됐다는 거예요. 성왕이 가져야 될 도통이 점차로 내려와서 이제 선비들에게나 하는 그런 학문이 되었고 그것마저도 깨져서 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율곡 선생이 통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공자와 맹자 시대는 봉건제의 왕조예요. 그런데 주자 때는 9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9년 주자가 했던 개혁안을 주자가 쓴 그 봉사라든지 이걸 다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요 주자 봉사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선 학자들이 뭐 주자의 무슨 매니아고 주자에 홀당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이 그랬다고 하는데 주자학을 제대로 검토나 해봤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봉사를 짓고 10,000원이나 넘는 상소를 올려서 국정을 개혁하려는 내용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할 일이 앞으로도 엄청 많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통과 왕통이 분리됐어요. 성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왕통이 어떻게 됐어요? 세습체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순 우탕과 같은 성통이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왕통이 분리되면서 도통이 드디어 하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인과 왕이 하나로서 됐던 그 성인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주공으로 내려왔죠. 주공에서도 또 하강에서 선비에게로 내려와서 드디어 조광조와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나마도 실패했죠. 그리고 이것도 안 됐을 때 저작거리로 이제 드디어 내려와서 일반 백성들이 요새 조정은 어때? 요새 대통령은 어때? 하고 술 한조나 삼는 그런 시대가 여왕으로 내려와 버리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율곡이 통탄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율곡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퇴계 선생이나 정암 선생은 어떻게 했냐? 주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성인이 바로 왕, 권력과 합의라는 방도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덕을 행하는 왕도가 패도를 제재할 수 있어야 되고 인의례를 정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 법과 군을 통해서 이걸 장악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성선을 주장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성악을 하는 사람을 학문적으로 비판해야 되고 예의 염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도덕국가를 이루어서 군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패도국가나 천하게 말이야 부국강병이나 추구하는 이런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을 비판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하면서 부국강병을 엄청 내세웠지만요. 도학적 입장에서 보면 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율곡 선생이나 퇴계 선생은. 그게 아니고 뭐를 해야 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해야지. 인간의 본성이 뭐야? 어질담해. 그럼 어질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임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어질게 살지 않는 것을 개인 책임으로 묻냐는 거예요. 개인이 어진 본성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인데 아니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지냐? 아닌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맹자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어질지 않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안 어지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어진 마음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독단을 하고 사람이 어질게 아니라고 말하냐 이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간으로서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질게 살 때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어겨서 그때 한때 이익이나 통쾌함을 얻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의 낙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공자는 꿰뚫어 봤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죠. 내가 공부가 짧다고 해야지. 왜 지금 상태를 보고 왜 사람은 어질지 않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맡고 선생을 하잖아요. 사람을 안 믿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망치죠.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과정이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인이 깨지는 거죠. 불이 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그렇고 선생과 제자가 그렇고 통치자와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악 도통이란 바로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위정자의 할 일이고 학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악도통론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일을 누가 하냐고.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제재하고 비판할 거며 성악이 대세가 된 시대에 누가 아니라고 할 거며 모두 다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부국강병을 하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하는 시대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거냐는 거지. 그것을 율곡 선생은 자신이 자임하려고 했던 거예요. 위대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자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계 성원이나 이런 분들이 야 그렇게 조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 너도 나가. 너 그렇게 몸도 형편없고 언제 병세가 심한데 나가지 마. 그럼 율곡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나라도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냐. 그게 했어요. 그러니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런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학의 기본적인 건 뭐냐? 이미 지나간 성인의 학문과 정치를 계승하고 앞으로 올 학문을 열어간다. 이게 구세 정신이에요. 이 말은 너무나 멋진 말이죠. 천하의 근심을 내가 가장 우선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가장 뒤에 하겠다. 이게 아주 송나라의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이 말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또 엄청 뜬 말인데 사실은 도학의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근심을 다 내가 떠맡고 내가 근심과 괴로움을 내가 하고 그 대신 세상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겠노라. 내가 주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율곡의 바로 성악집의 성악도통장에 그것이 나와 있고 그 최종적인 목표를 대동사계를 구현함에 두고 있고 그것이 진유정신과 우한의식과 구세정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가감없이 정말 나오는 거죠. 이 진유의 이 진실한 선비, 진짜 선비란 뭐냐? 일세에 나가서는 도를 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왜 나가냐? 이거를 내가 배운 것을 실현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물러나서는 나이가 들어서 물러나서는 그것이 끊기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 교를 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일 하나만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선비라고 해도 난 못 믿겠다 이거예요. 두 가지 다 하라 이거예요. 이러니 보석과 같은 사람이죠. 우한의식이란 뭐냐? 소인은 자신을 걱정해요. 자신의 가정을 걱정해요. 대인은 나라를 걱정해요. 인류를 걱정합니다. 이게 성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그냥 정신이 그냥 번쩍 들죠. 이분이 어떻게 말년을 보냈는지와 연계해서 보면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 대충 이제 넘어가야겠네요. 하여튼 도학과 경세가 결합되도록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성악지변은 그 이런 성인의 도를 사서육경이 너무 많아. 이거 다 언제 다 읽고 실제 하나. 그래서 대학의 주자께서 얘기의 한 챕터를 바로 교과서로 만들어서 바이블로 성경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대학 지도고 이걸 진덕수라는 사람이 대학 연이라고 하는 말로 책으로 냈는데 율곡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너무 이것도 많어 문장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고 실학이라는 체계를 못 갖춰 했어. 그래서 간요하고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말을 요약하되 진리를 다 한다. 이게 율곡 선생이 서문에 쓴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는 겁니까? 이건 정말 전 세계 지성에 내가 대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진리를 다 담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학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학으로서 실효로서 나갈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한다는 거니까 이런 어떤 포부나 역량은 와 정말 엄청난 거죠. 나는 어지간한 책은 다 읽었어. 사실 이 말이고요. 나는 내가 할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요약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어. 자신감의 표현이죠.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다 지났네요. 근데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50분, 4분을 더 주시는군요. 이분들 얘기는 개개인이 어질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항산을 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잖아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인 사람을 선비라고 하는데 그 공부가 너무 어렵고 그 삶이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무항심이라도 유항심인 선비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질게 태어난 본성대로 행복하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신상필벌이나 얘기하면서 사람을 동물처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다 뭐야? 신상필벌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국가의 목표를 두고 사람을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가의 방법인데 율곡 같은 사람은 이게 천하다 이거예요. 이 쉬울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장구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 다 망치고 국가도 부국강병을 오래 못 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유괴 같은 사람 뭐라고 평가했냐면 조광조의 학문은 순정하고 이항의 학문은 아주 정밀하고 깊지만 때를 못 만나서 경세론을 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다 지나서 율곡에게 온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율곡 선생에게 한국 지성이 다 몰렸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거를 제가 말해야 되는데 그만 이제 끝이라고 하니까 어떡하나요? 이분이
2분 남았네요. 이분이 좀 더 해주세요. 예? 좀 더 해주세요. 예, 근데 저녁을 한 몇 분 더 늦게 먹으려고. 저기 대장은 저기 계신데요. 원장님 전화를 좀. 죄송 세계 분과가 합쳐서 아웃되고 했죠. 예, 또 저 다음에도 또 있고 하니까 이분이 34세 동어문답이라는 정말 걸작입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세상에 그 당시에 국가의 모든 국정을 다 짚어내서 이렇게 쓰셨는지 이미 싹수가 보인 거죠. 34세. 그 다음에 만원봉사, 성학지묘, 경연일기, 또 시무육조, 십회봉사. 이분은요 그냥 행정가가 아니에요. 모든 병을 진단하고요 그 해결책을 내린 분이에요. 그리고 49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47세 이조판서를 해요. 12월 달에 병조판서를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조판서 병조판서가 뭐예요? 인사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걸 선조가 준 거예요. 그런데 선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시무를 말하면서도 임금의 자질 향상을 그토록 부탁해요. 왜냐하면 임금이 그것을 제대로 끌어가는 중심축에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성학지별을 낸 거고요. 자, 이제 이게 자세하게 이런 걸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호 이익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조 이래로 시무를 알았던 분이 누구냐? 이율곡 선생과 반개 유영원 선생 두 분이다. 근데 반개 유영원 선생은 뭐냐? 선왕의 법을 하려고 했다. 유학에 사실 맹자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항산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돼? 정전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전법을 포기했습니다. 조선이 건국을 하면서 국시로 삼았던 정전법이 실패했죠. 땅을 못 나눠줬어요. 결국 그 이후로 율곡 선생이 정전법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이율곡 선생은 이거 하려다가 결국엔 선비들만 다 절단나고 못할 거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 시무책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양안하고 양전하고 그 공안 개정하고 그리고 저기 대동법 공납 폐단 없애고 이런 걸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그것마저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군주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지도는 어떻게 해요? 군주가 성인이 돼야 돼. 군주의 성인하에 그런데 왕도에 관심도 없고 무능한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방책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왕은 상징적인 심볼로 있고 그런 어떤 대신 정치로 그게 가자고 했는데 결국 태조 이방원이 거절하고 정도전을 죽이고 대신 정치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뒤로 왕에 따라서 성세가 오기도 하고 난세가 오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군자당이 조정을 장악해야 돼요. 정말로 내 부귀영화나 일신의 영화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군자당을 모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누가 소인당이냐는 거예요. 누가 군자당이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 핵심이 여기 있었는데 2분이나 벌써 지났네요. 자, 이제 경장과 조제보합을 끌고 나오셨죠. 율곡 선생 경장해야 돼. 그런데 이전 시대와 그 당시 시대가 달라졌어. 뭐냐면 그 이전의 시대는 여러분 계속 조선 초기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왕자인화는 계속 일어나고요. 무호, 갑자, 기묘, 울사, 사화가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 간격이요 거의 20년, 30년 간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 젊은이들이나 관계 딱 그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현실의 권력에 내가 성악으로서 대결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20, 30년 간격으로 계속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죽어. 아니면 눈 밖에 나서 저기 산수갑산이나 이런데 변방 그 지방관으로만 전전하다가 퇴직하거나 죽어요. 가문이 멸문을 당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퇴계가 왜 위대하냐면 거기에 종집을 찍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 안 믿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 싸움에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가서 깃발을 꽂은 거고요. 율곡 선생이 23살의 나이에 그 길을 찾아간 거 보면 엄청 기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율곡이 너도 이제는 그 시대가 뭐 갑자기 김해올사 다 지나고 이제 명종대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젊은 사림들이 와서 선조가 와가지고 선조대가 와서 드디어 이제 해볼만 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율곡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친구이자 동료가 파주 사면이라고 하는 송익필 성원, 그리고 그 당시 파주에 내려와 있던 심의경, 그리고 이분들과 절친했던 정철,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동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왜 공격했을까? 율곡을 지금 우리는 제가 아까 보배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분에 대한 공격을 보면요, 몇 년 동안 엄청났고요. 특히 돌아가시기 1년 전 47세 무렵 이제 이조판사 병조판사 하는 무렵에는 이거는 뭐 거의 매일같이 공격을 하는 그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진짜 내가 왜 있어? 내가 월급 받으려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려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율곡의 그 심정을 정말 이해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사람들도 다 사림들이에요. 그 뒤에 율곡이 돌아가신 뒤에 누가 공격에 선봉에 섰나요? 이발과 정혜립 같은 분이 선봉에 섰어요. 이발 장원급제한 사람이에요. 당시 친진 사림 가운데 가장 영수예요. 이분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공격했나? 이 천하의 율곡을. 이걸 잘 공부를 안 하면 피상적인 것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혜립 같은 사람은 엄청 공격을 했어요. 이게 다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서인들 말로는 스승을 배신하고 공격에 선봉에 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서인들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가 언제요? 바로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자마자 5년 뒤인가 정혜립 사건이 터져요. 이건 조선 최대 참사였습니다. 서인이 동인을 공격해서 동인의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인은 영남 사람이고 서인은 기호 계열 사람이니까 기호 계열이 영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발은 어디 사람이에요? 전라도 광주 사람이에요. 정혜립은 어디요? 전라도 전주 사람이에요.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유비무환해야 되는데 무비유환으로 임진왜란을 맞이한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요 뒤에를 좀 얘기를 해서 율곡 선생이 좀 더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율곡 선생에 대해서 교수님만큼 깊이 있지 알지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또 율곡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성과 어떤 가치 측면에 봤을 때 행정학적으로는 엄청나게 오늘날에 다시 한번 소환해야 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제자들하고 이번에 좀 책이 나오는 게 호락 논쟁이면서 제천 괴산 오라치면 아산 외환마을 갔다 오고 이제 좀 있으면 남당에 이제 갈 텐데, 보면은 그 율곡의 그런 정신들이 여전히 그 조선 후기를 관통하고 현대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게 오늘날 행정학이나 행정학자들이 좀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 단순히 그 어떤 도학자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말씀 주셨지만 경세가나 어떤 실천가로서의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결국에 학자나 어떤 행정학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의 발을 딛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율곡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학지묘를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이제 자세히 좀 읽고, 주로 이제 성학 10도를 주로 보다가 그 성학지묘의 일단 방대한 분량에 일단 놀랐고, 그 다음에 그 유학자들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고준담론만하고 현실에는, 근데 성학지묘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율곡의 실사구시 정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오늘날 공무원들 또 저희 행정학자들이 좀 가져야 되는 측면이었고, 또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붕당 시기에 가졌던 그 율곡 선생의 생각, 결국 이제 공론이라는 개념, 언로를 오늘 말씀을 좀 못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언로를 어떻게 개방하고 확장할 거냐. 결국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론 정치이고, 또 어찌 보면은 붕당 정치가 한계이자 어떤 극단으로 갔을 때 피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이걸 어떻게
붕당을 장점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선 후기 때 붕당 정치가 사실상 좀 안 좋은 측면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행정학에서 오늘날의 그 서구적 행정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도구적 행정학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법과 제도 이런 정책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어린이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아이가 교통사고 났으면은 뭐 민식이법을 만들고 뭐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항상 그렇게 가는데, 사실 유학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오늘날 메시지는 결국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또 그걸 운영하는 주체 또한 사람이라는 것. 결국 이제 도학이라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냐, 이런 것을 우리 정정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유학을 현실로 가져와야 되는 어떤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것들도 같이 봤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그 선비들은 뭐 이 제도보다는 오히려 어떤 도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론에 대한, 사상에 대한 어떤 천착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거기에 비해서 율곡 선생은 전혀 그렇지 않고 도덕 정치를 지향하면서도 현실과의 어떤 그런 접점을 찾으려고 끊임이 고민했던 분이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그 성악지교의 그 서문회인가 읽어보면은 대개 선비들은 이제 수기 후에 치인으로 갑니다. 관료로 가고 하는데, 이 왕이라는 존재는 통치자로서 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선조가 실제로는 이제 항상 나는 덕이 부족하고 하면서 이렇게 발뺌을 하려고 할 때마다 결국 통치자라는 것은 수기 이후에 그 치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기와 치인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그걸 누구보다도 이제 이 그 성악지교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기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기와 치인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저한테 좀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었고, 또 그 율곡의 유산이, 결국 율곡 선생의 어떤 그런 유산이 비록 안타깝게도 일찍 끝났긴 하지만 이게 조선 이후에 나머지 어떤 그런 조선 시대를 이끌어오는 힘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뭐 말씀 주셨지만 공납제도의 폐단에 따른 어떤 대동법이라든지 또 어떤 서울 철폐나 어떤 신분제에 대한 개혁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또 그 어떤 동성 분당 이후에 어떤 조제 보합이라는 논리가 결국에는 정조 때로 오면은 결국 박세채와 같은 분들에 의해서 이제 탕평책으로 이렇게 수용이 되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율곡의 정신이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성악지부에서 나오는 선양민 후교화, 또 아니면 유항산, 유항심에서 어떻게 항산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항심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거는 맹자의 어떤 그 정통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교수님 뭐 좋은 말씀을 많이, 제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수님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저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의 강보승입니다. 제게 이제 김문중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토론문에 대해서 한 글자도 토달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경세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경세랑 뭐 도학을 따로 말씀을 하신 측면이 있는데, 도학에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경세가 포함된 개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발표문 이제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신암 유계의 평가를 토대로 이제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이제 뭐 충청 오현 중에 하나인데 신암 유계는
그래도 저는 이제 적극적인 경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하냐면 일단은 이제 선조를 군주를 계도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무진 육조소도 그렇고 뭐 성악 지교도 그렇고요, 십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무진 육조소에서 얘기했던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쭉 선조의 그 이후의 행적을 좀 돌아보면 뭐 임진왜란 초기 대응은 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꽤나 열심히 잘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초의 서원을 건립을 또 했고, 또 이번 수후를 통해서 후세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단양군수, 풍기군수의 재임 시절에는 또 지방 행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향약도 시행하려고 했죠. 이런 것들,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안동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으신 다음에 도학의 이제 정착과 후세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영향으로 이제 훈구라든가 이런 또 부패 세력이 척결되는 데에 아주 기초를 많이 닦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율곡처럼 뭐 행정가라든가 정치가로서의 면모는 조금 부족할지언정 경세의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율곡뿐만 아니라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 본받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계가 펼친 적극적 경세의 증거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퇴계를 존경한다는 그 자체가 퇴계가 펼친 경세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의 경세, 또 경세와 수기의 관계가 과연 일방적인 관계인가, 즉 수기 다음 경세인가, 아니면 수기와 경세는 순환 관계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행정과 정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 경세라고 하는, 또 도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경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조금 덧붙이는 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5분 이내로 예, 뭐 제가 보니까 답변할 때문에 아니니까 보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퇴계 선생님이 경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율곡 선생의 경세가 어떤 특징이냐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했다는 거고요. 율곡 선생이 괜히 퇴계 선생님을 존경했겠습니까?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정복을 잘 계승하려고 했다는 그런 거고요. 율곡 선생님 그걸 실현할 만한 세상이 됐다고. 유교 선생님이 말한 것도 그거예요. 이제 퇴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 시대가 달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명종 말기부터 대대적인 살인들이 들어오고, 선조가 공부를 제일 왕자 중에 잘했어요. 그래서 골림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장자라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골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 퇴계가 안동에서 올라온 이유도, 또 율곡이 선조를 도와야 되겠다는 이유도 어린 선조를 보니까 가망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도우면 이게 정말 좋은 치세를 이루겠는데,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율곡 선생은 정말 실생활에 조정에 나가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거죠. 정암 시대가 다른 거고, 퇴계 시대가 다른 거고, 율곡 시대가 다른 거고, 또 뒤에 노암 시대가 다른 거고. 그래서 율곡 선생은 오늘 저 주제별로 안타깝게도 미완의 가제라는 걸 제가 끝냈습니다만, 그 17세기 후반기에 그 사계 선생의 제자들이 대거 효종대, 숙종대 나가면서 거의 다 해요. 율곡 선생이 말씀했던 거 거의 다 합니다. 누리종목법, 그다음에 양반호포제, 그다음에 양안개정, 이런 것들 해요. 특히 이제 대동법 가지고 율곡의 후예들은 경세 제대로 안 하고 실학자들이 대동법 했다, 그렇지 않아요. 사계 선생도 또 신독재 선생도 보니까 양안 개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 지방 관리들이 이 세수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언제든지 또 마음대로 걷게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맥락을 잘 봐야지 되는데, 그런 이제 세밀한 디테일들을
우리가 좀 보완해 가면서 율곡 선생님이 그 사상과 그 실현하려고 했던 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게 사실 조선 후기사라고 보고 그런 맥락을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